한양 예조 앞마당 식년시 초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농명관이 응시생들의 사조단자를 한 장 한 장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부, 증조부, 외조부 4대의 관직과 이름이 불릴 때마다 유생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제 가문을 뽐내곤 했지요. 그런데 37번째 단자가 펼쳐지는 순간 농명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두어 번 달싹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300여 명 유생 사이로 시선이 훑고 지나갔는데 한 사내의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두 무릎이 꺾이듯 땅에 닿았습니다. 그 사조단자에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로부터 꼬박 1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도 전주 매화가 필 무렵이었습니다. 남천 건너 운막 같은 초가에서 9살배기 사내아이 하나가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에 먹이 까맣게 묻어 있었고 등잔 기름이 모자라 콩기름을 짜서 불을 켜놓은 방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박수건, 사람들은 그냥 박생이라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고 장날에도 삿갓을 눌러쓰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오곤 했지요. 이웃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여편네 얼굴을 왜 안 보이는겨? 본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던데. 이 수군거림 속에 숨겨진 진실이 훗날 이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매양이었습니다. 본래 전주 가명 소속 관기였습니다. 관기란 고을 수령이 주관하는 연회에서 가무를 담당하는 관비로 신부는 엄연한 천민이었습니다. 매양은 15세 기적에 올랐고 20에 전주를 지나던 한양 선비 박씨와 인연을 맺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한양으로 돌아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관기가 낳은 아이는 종모법에 따라 천민이 됩니다. 아들의 이마에 기생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매양은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매양이 택한 길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3살 되던 해 매양은 기적에서 이름을 빼달라며 가명 이방에게 은비녀 2개와 쌀 서말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전주를 떠나 먼 친척벌 되는 남원의 양반 외숙부 정씨 집안문 앞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 아비는 한양 박가 선비입니다. 부디 양반의 자식으로 키워주십시오. 그 뒤로 매양은 남원에서 심리 떨어진 산골에 홀로 살며 삭바느질과 빨래품을 팔아번 엽전을 한 입, 2입 모아 외숙부 집에 보냈습니다. 아이의 서당 속수 쌀따떼와 포한필도 그 돈에서 나왔습니다. 박생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외숙부는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내가 어릴 적에 병으로 죽었다. 박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4살 되던 해 박생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당 앞 느티나무 아래에 삿갓 쓴 여인이 서 있었는데 박생이 지나가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삿갓 아래로 눈물 자국이 보였지만 박생이 뉘시오? 하고 묻기도 전에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이듬해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당 담 너머로 누군가가 보자기에 싼 붓 2자루와 먹 1장을 놓고 갔는데 그 보자기에서 매화향이 났습니다.
박생은 외숙부에게 물었으나 외숙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 해 서당의 정 훈장이 박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늙은 훈장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건아, 내 글이 이 고을에서 제일이다. 한양 식년시를 보거라. 과거 양반의 자식만이 꿈꿀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박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숙부 정씨 집안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으니 사조단자를 꾸미는데 아무 탈이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고을 좌수 오진태가 외숙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 좌수는 외숙부와 오래전부터 전답 경계를 두고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정생원, 그 조카라는 아이. 본래 어미가 누구냐? 외숙부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오 좌수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주 가명 기적을 뒤져보면 재미난 이름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날 밤 외숙부의 사랑채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생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사조단자, 어미 쪽을 어찌할 것이냐. 박생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빈 서당 마당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합니다. 달려가 본 당직종은 아무도 없는 마당에 매와 꽃잎만 서너 장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계절은 섣달, 눈이 쌓인 한겨울이었습니다. 박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숙부와 오 좌수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두 글자가 귓전을 맴돌았고 이불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붓을 잡고 과거에 나가려던 손이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생은 정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저의 어머니가 정령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정 훈장의 붓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훈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훈장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는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박생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뒤에 숨겨진 것이 박생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오 좌수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본래 남원오 씨는 3대째 좌수를 지낸 토호였으나 아버지 대에 흉년이 들어 전답 14맞이기를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좌수라는 벼슬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씨 외숙부 집안이 그 전답을 사들였고 오 좌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오 좌수가 노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생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조단자 위조인은 중죄입니다. 외숙부 정씨 집안은 가산을 잃고 관에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오 좌수는 전주 가명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적에서 매양이라는 이름을 찾아내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한편 박생은 흔들리면서도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외숙부가 사조단자를 이미 꾸며 놓았고 한양까지 노잣돈 3냥도 마련해 둔 터였습니다. 박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한들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상관이라.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박생의 가슴 한쪽이 쿡 찔리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과거를 보름 앞둔 날 박생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외숙부가 마련해준 각과 도포를 갖추어 입고 전주 마이너스 한양 사이 240리 길을
나흘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종로 저작거리의 주막에 여장을 풀었을 때 보따리 속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삼배 주머니 하나. 열어보니 엽전 20잎과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단정한 여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몸을 돌보아라. 아침에 미음이라도 먹어라. 글씨 끝에 작은 매화가 한 송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생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외숙부의 딸 사촌 누이가 넣어준 것이려니 여기고 보따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종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박생이 알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과거 초시 당일 예조 앞마당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유생 천여 명이 시지를 들고 농명소로 줄을 섰습니다. 농명관에게 사조단자와 보단자 6품 이상 조간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신원이 확인되면 시험장에 배정받는 절차였습니다. 박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조단자에는 외숙부 정씨 집안의 사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란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박씨의 이름, 어머니란에는 공란이었습니다. 외숙부가 일찍 여인 것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농명관이 단자를 받아 훑었습니다. 박수건, 본관 밀양, 부 박치문, 초. 줄줄이 읽어 내려가던 농명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란이 공란이요? 박생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일찍 여인 탓에. 농명관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옆에 이방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방이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은 방각 약 15분 뒤였습니다. 이방의 손에 얇은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올라온 기적 등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농명소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명관 나으리 그 선비의 생모에 대해 아랠 것이 있습니다. 오좌수였습니다. 그가 한양까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박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박생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좌수가 농명관 앞에 무릎을 꿇고 읍한 뒤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선비 박수건의 생모는 전주 가명광기 매양이옵니다. 기적 등본을 대조해 보시면 분명하옵니다. 농명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주위의 유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생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시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농명관이 기적 등본을 펼쳤습니다. 매양, 전주부 광기, 갑인년 입적, 그리고 그 옆에 소생 남아 1인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생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농명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조단자의 생모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호적을 빌려 응시하려 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요. 당장 농명을 취소하고 남원 해당 관하에 이첩하여 조사토록 하겠소. 박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왔고 두 주먹이 떨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300유생의 시선이 바늘처럼 온몸을 찔렀습니다. 오좌수가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생의 자식이 감히 양반 행세를 하다니. 그 말이 박생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치욕보다 더 깊은 상처가 박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박생은 남원 외숙부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관아의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외숙부 정 씨가 호적 위조 혐의로 관아에 끌려간 뒤였습니다. 외숙부의 아내 사촌 누이가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 좌수가 고발장을 넣었다. 호적 위조에 과거 부정 응시 방조라고. 외숙부는 관아에서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자리 보전을 해야 할 판이었고 집안의 전답 6 맞이기가 벌금 명목으로 압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생은 외숙부 병상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외숙부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수건아, 내 어미가 죽은 것이 아니다. 박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살아있다. 이 고을에서 심리 주촌 산골에 혼자 산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가 박생이 15년간 믿어온 세계를 송두리째 뒤집었습니다. 박생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앞 느티나무 아래에 삿갓 쓴 여인, 매화 향 나던 북과 먹, 보따리 속 삼배 주머니의 종이 몸을 돌보아라. 아침에 미음이라도 먹어라. 그 글씨 끝에 그려진 작은 매화, 매향, 매화의 향기. 박생의 두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마른 눈이라 여겼던 눈에서 한 줄기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한들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상관이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제 입으로.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 훈장이 박생을 찾아왔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건아, 주촌에 가봐야 한다. 내 어미가 알아눕고 있다. 훈장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 과거 노잣돈 3냥, 그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내 어미가 2년 동안 삭바느질한 돈이다. 손가락 마디가 굽도록 바느질해서 외숙부에게 보낸 것이다. 박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훈장이 박생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기적에서 이름을 빼는 데 쓴 돈, 그것을 마련하려고 전주 가명 이방에게 3년간 빨래를 해주었다. 겨울에도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 빨래를 했다. 그래서 손이. 훈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섣달의 찬바람이었는데 어디선가 매화향이 스쳤습니다. 박생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볕이 한 줄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늘이 짜놓은 그림이었다면요? 박생은 주촌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 심리 눈 쌓인 고갯길을 허겁지겁 넘었습니다. 숨이 턱에 찬 채 도착한 곳은 산기슭에 붙은 토담집 한 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오래인 듯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상처가 있었고 새끼손가락은 굽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박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매양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매양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매양이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느냐?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병상에서도 자식의 신분을 걱정하는 이 어미의 말이 박생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박생은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매양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매양이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남기고 간 것이 하나 있다. 매양이 가리킨 곳은 방 구석, 낡은 반다지 아래였습니다. 마루 널빤지를 들추자 기름종이에 싼 물건이 나왔습니다.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이 서찰의 내용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편지는 박생의 아버지 박치문이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박생이 태어나기 석 달 전. 글씨가 단정한 초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매양에게 한양에 돌아온 뒤 병세가 악화되었소. 살 날이 길지 않아 이 글을 남기오. 이 아이를 낳거든 내 이름으로 사조단자를 꾸미시오. 나 박치무는 밀양 박씨 족보에 엄연히 올라있는 양반이요. 아이의 불안에 내 이름을 쓰는 것은 거짓이 아니요. 다만 아이의 어미라는 내가 살아있었다면 정실로 맞아들여 해결했을 것을 그러지 못해 미안하오. 동봉하는 것은 내 족보 등본과 호패이요.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매양이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내 외숙부에게 줬더니 자기 호적에 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여 그리한 것이다. 내 아비의 호패와 족보 등본은 외숙부가 가지고 있다. 박생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찰, 족보 등본, 호패 이것들이 모두 있다면 사조단자를 아버지 쪽 기록으로 다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니 문제였지만 아버지가 정실로 맞아들이겠다는 뜻을 남긴 이상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 좌수의 고발이었습니다. 외숙부가 곤장을 맞고 누워있고 전답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 서찰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박생은 정 훈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훈장님, 이 편지로 외숙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정 훈장이 서찰을 읽더니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남원 현감에게 직접 등장을 올려라. 오 좌수의 고발이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이 서찰과 족보 등본을 증거로 내어라. 그리고 훈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어미를 관아에 데려와야 한다. 박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관아에 세운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생 출신이 고을 전체에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생은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첫째 날 어머니를 관아에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새벽 박생은 외숙부 집에서 나와 주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토담집 앞에 서서 박생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관아에 가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숨긴 죄를 갚겠습니다. 매양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원관아 동원 현감 앞에 박생과 매양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좌수도 원고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현감이 서찰을 읽었습니다. 족보 등본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매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주 가명광기 매양이 맞느냐?
매양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 아이의 아비 박치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맞느냐? 맞사옵니다. 호적을 속인 것은 내 뜻이었느냐? 매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자식이 천민의 굴레를 쓰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현감이 오 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오 좌수, 그대가 이 고발을 한 까닭이 무엇이냐? 이 선비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 그대에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 오 좌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현감이 이방에게 명했습니다. 남원부 토지대장을 가져오너라. 이방이 대장을 가져오자 현감이 펼쳐보더니 한 곳을 짚었습니다. 오 좌수 정씨 가문의 전답 6마지기가 내 이름 앞으로 이전된 기록이 여기 있다. 이것이 내 고발의 진짜 까닭이 아니냐? 오 좌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 다물고 있던 정 훈장이 증언을 시작합니다. 정 훈장이 관아 마당에 나서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고을에서 30년간 서당을 지킨 노유학자가 관아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훈장이 현감 앞에 읍하고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것은 20년간 오 좌수가 이 고을에서 거둔 황곡의 실제 내역이옵니다. 그 장부에 적힌 내용이 오 좌수의 얼굴빛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황곡이란 봄의 관아에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걷어들이는 제도였습니다. 오 좌수는 좌수의 권한을 이용해 이자를 2할, 20% 대신 3할 5푼 35%로 부풀려 거두고 차액을 착복해 온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장부에는 피해를 입은 농가 23호의 이름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이 장부를 어찌 구했느냐?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매양이 전주 가명에서 빨래를 할 때 이방의 방에서 오 좌수가 보낸 서찰을 우연히 보았사옵니다. 황곡 장부와 실제 수치 내역이 달랐습니다. 매양은 그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란 가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익히는 것이 광기의 본분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매양이 그 내역을 제게 전했고 제가 20년간 따로 기록해 둔 것이옵니다. 오 좌수가 정씨 가문을 무너뜨리려 한 까닭은 이 장부의 존재를 눈치챘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좌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이오. 기생의 말과 늙은이의 장부를 어찌 믿느냐. 현감이 손을 들어 오 좌수를 제지한 뒤 이방에게 명했습니다. 관아 황곡 원장부를 대조하라. 반시진 약 1시간 뒤 이방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으리 원장부의 수치액과 훈장의 장부가 일치하옵니다. 실제 거둔 것과 관아에 보고한 것 사이에 매년 쌀 12석의 차이가 있사옵니다. 오 좌수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땅에 주저앉으며 입을 벌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오 좌수 오진태는 황곡 착복 및 무고죄로 좌수직을 파하고 착복한 곡식을 환수하며 장 80대에 처한다. 둘째, 정씨 가문에 부과된 벌금과 전답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셋째, 박수건의 사조단자 건은 아비 박치문이 밀양 박씨 족보에 올라 있고
혼인 의사를 담은 서찰이 남아 있으므로 적서 판별은 상급 관하에 이송하되 호적 위조의 죄는 면한다. 오 좌수가 포졸에게 끌려나갈 때 마당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 끝난 뒤 박생은 관아 마당에서 어머니 매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천민 출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것 조선의 법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생이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갈라져 피가 흙에 섞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양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잡고 일으키려 했으나 박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매양이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손으로 아들의 이마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현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박생은 과거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서얼의 신분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생은 남원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정훈장의 뒤를 이어 양반의 자식이든 상민의 자식이든 가리지 않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매양은 아들 곁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삿갓을 쓰지 않았습니다. 장날이면 아들과 나란히 저작거리를 걸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양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훗날 박생의 제자 중 하나가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이 되었는데 스승에게 첫 인사를 올리러 남원에 내려왔을 때 박생의 서당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매화는 언제 심으신 것입니까? 박생이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매양이다. 이 나무는 어머니가 심으신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향기가 참으로 깊습니다. 박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향기란 추운 겨울을 견뎌야 비로소 나는 법이다. 그해 겨울, 남원에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 하나가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